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늦추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서킷 브레이커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번 발동됐냐? 11번 발동됐습니다. 네네. 근데 26년에 5번 발동됐어요. 올해. 네네. 올해 위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규모가 적진 않지만 네. 일일 거래량을 놓고 보면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가 볼 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탑티어 인사이더들의 시각으로 투자 위기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대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놓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사이더들의 시각으로 한번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과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님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자산 재조정이 국내 증시의 수급과 변동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신호인지 이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종훈 소장님은 국민연금이 38년간 지켜온 리밸런싱 원칙을 깬 것이 이 환율 불안정성을 조금 높이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게 아니냐. 이선엽 대표님은 그래도 정부의 증시 안정 의지가 반영된 이 현실적인 판단 아니냐.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장이 왜 이 이슈에 주목하는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 그래도 이제 7월 달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한다, 재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예정됐었던 거긴 하지만 네. 뭐 앞서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노인이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워낙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잘 팔아야 되거든요. 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게. 그래서 사실 해외 비중이 되게 높았던 그런 현실도 있었었는데 뭐 이번에 뭐 일정 부분 늘리는 건 그렇다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조금 리밸런싱을 늦춘 거는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차라리 좀 일찍 늘려놓고 거기에다 했었으면 제가 보기엔 지난 얘기지만 조금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자정작용도 될 수도 있었었고 연금도 원활한 리밸런싱도 가능했고 또 올라오는 속도도 조금 과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높은 수준에서 사실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순기능보다는 조금 뒤늦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개미들 입장에선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조금 늦춰서 올라온 게 좀 코스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왜냐하면 그거 있다라고 해서 올라갈 길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되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사고 싶을 때 중간중간 조정을 받아서 살 기회를 줬다라면 네. 오히려 조금 더 시장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셨을 거고 그 포모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또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지수가 더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불안한 감들도 없잖아 있었을 거고 결국은 적절한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폭제를 아쉽게 사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의 리밸런싱을 좀 먼저 했어도 어차피 올라올 8,000, 어차피 올라올 9,000이면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최상 보시는 그리고 거죠? 중간중간 어떤 쉬엄쉬엄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준. 왜냐면 이 정도 어차피 실적이면 제가 보기에 시기의 문제지 이 정도 올라올 거는 똑같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오는 과정을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 거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미룰 필요가 있었냐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죠. 네.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기업들도 정말 뛰어난데 저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가장 억울한 게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 우리 쪽이 기술력도 더 좋지, 시장 점유율도 더 높지, 그러면 주가도 훨씬 높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 올라서 8,000대, 9,000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대부분 HBM 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련 산업이 전부 다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밖에 평가를 못 항상 받았거든요. 저평가였죠, 항상. 예.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돈을 때려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본질적으로 시장을 바꾸는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저평가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면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단단한 이런 바위 위에 우리 코스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8천, 9천이라도 굉장히 안심하고 네. 정말 이 지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늦추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의 포물선 형태로 이걸 패러볼릭하게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패러볼릭하게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38년 동안 이 규칙을 어겼다는 게, 이 규칙을 뭐 14.4%를 정해놓고 38년 동안 지켜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지켜왔던 규칙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장 알맞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거시경제로도 연구하고 수익률을 가장 높일 방법을 마이크로하게도 연구해서 최적의 숫자를 14.4라고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바꾸려면 거시경제를 또 한 번 더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 20년 1월 달에 갑자기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그때 국민연금에서 어떤 내세운 게 있었냐면 환율,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네네네. 이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은,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야, 너 시장 안정시켜, 너 공적 의무를 다해, 이건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부차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이 14.4라는 건 진짜 수많은 학자들의 천재적인 머리와 또 과학적인 검증,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유예할 때 그냥 갑자기 30%까지 가면서 뭘 어긴 거냐? 숫자를 어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준칙으로 지켜왔던 이런 과학적 검증을 이번에는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아주 단단하게 다지면서 계속 여기에다가 다지고 갔다면 굉장히 안심하고서 8천을 맞이했을 텐데, 약간 지금 이게 모래성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인 상태에서 8천을 맞이한 거죠.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소장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한창 또 AI 붐이 막 오던 시기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위해서도 자,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밸런싱을 늦춘다는 판단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또 가던 길 가지 않을까요? 이게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면 네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가 리밸런싱 했어야 될 타이밍을 한 5,500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 리밸런싱을 해나갔다면 지금 뭐 지수가 아주 단단하게 7,000대로 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리밸런싱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버행이 생겼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 뭐냐?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떨어진 상태로 거래되는 게 1분 이상 지속되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건 2000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몇 번 발동됐냐? 11번 발동됐습니다. 네네. 근데 26년에 5번 발동됐어요. 올해. 네. 네네. 이게 왜 문제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온갖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된 것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6번 발동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5번 발동됐는데 올해 위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왜 변동성 자체가 문제냐? 이게 해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때리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 좀 단단한 지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쟤는 막 올랐다 하면 8% 올랐다 8% 떨어지는 지수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만들어낸 게 좀 아쉬운 거죠. 대표님, 얼마 전에 이 바클레이스에서 국민연금의 이 자산 재조정 유예가 이 코스피에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변동성을 키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팔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어떻게 좀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변동성 때문에 팔고 나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네네. 대신에 최근에 블랙록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 그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이죠. 이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너무 높다 보니 위험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비중 상향해서 중립으로 낮췄거든요. 그랬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매매 관련해서는 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저 입장에서도 이 변동을 못 견디겠어요. 사실 이 정도 변동이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할까요?
하루에 이 정도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기사가 떴었을 때 그게 온전히 이게 다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그 뉴스 때문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국장에 계속 있으려고 하실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뭐 AI도 좋다는데 내가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게 낫지도 않겠어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얽혀 있지만 사실 환율이라는 것도 문제는 못하는 건데 환율이 더 좋게 만들려면 국장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서 해외 갔던 분들이 그래 우리 국장은 아직 세금도 없고 좋은 기업들도 많으니 여기가 차라리 낫겠어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 인식이 되려면 어쨌든 시장의 안정성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변동성이라면 그게 가능할지 전 그런 의문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연금 이상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게 역할을 일부러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이거는 버틸 수 있는 예, 수준이 와. 아닌 게 오늘도 이제 많은 매니저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분들조차도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있어요. 강세장인데 네. 강세장인데 멘탈이 붕괴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도 몰라요. 이게 이것 때문에 빠진 게 맞는 건지 오른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루만 포지션이 삐끗해도 요즘에는 너무 손실이 크거나 맞습니다. 너무 놓친 이익이 너무 커 보이는 거 맞아요. 10%를 놓치지 않습니까? 하루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절로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 오르던 내리던. 그 대표님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네. 있는데 요즘 이 국민연금이 6월 말 또 7월부터 이제 리밸런싱을 천천히지만 이제 재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규모에 대해서 뭐 50조다, 뭐 60조다, 또 어떤 곳에서 뭐 70조가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많은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나온다는 이 국민연금의 어떤 매도 물량, 이거를 매도 폭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규모가 적진 않지만 네. 일일 거래량을 놓고 보면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아마 그 매도 물량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 일부 조정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비중에서 있었던 건데 비중이 줄면 그만큼 줄거든요. 그리고 연금도 지금 얘기하기를 시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었으니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가 볼 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이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조절이 가능하고 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 코스피와 뭔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 뭐 전체 시가총액이라든가 거래대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 심리예요.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영끌을 해서 다 투자를 했죠. 그다음에 네. 기관들도 제가 아는 이 채권 하시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채권 수익률이 너무 나쁘니까 채권 쪽에서 구조조정 왕창 했다는 거죠. 그럼 네. 돈도 옮겼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부 다 기관들도 사실상 영끌해서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은 이제 연기금이 얼마나 살 거냐 아니면 외국인이 할 거냐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개인과 기관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연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건 실제로 7월 1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루에 얼마 했냐면 2,177억 원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돈이면 1년 동안 리밸런싱을 했을 때 한 50조 원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죠. 2천억을 판 다음에 7월 2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됐더라? 7%가 넘게 빠졌죠.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7월 2일 날 주가가 빠질 만한 그렇게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이 정도만 팔아도 문제가 되니까 7월 3일 날 어떤 일을 했냐? 연기금에서 거꾸로 주식을 샀어요. 네. 아니 리밸런싱 한다면서 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흘 동안 판 연기금은 얼마냐? 하루 평균 일평균 7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리밸런싱 50조 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3년 걸려요. 자 그러면 이거 리밸런싱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고 저는 만약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시키고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얘기는 리밸런싱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3, 4년 뒤가 되면 어차피 지금 국민연금에 매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두고 보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의 리밸런싱 기능도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내려갈 수는 있겠네. 안 사는 것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죠. 두 가지가 가능하면 됩니다. 3년 뒤에 해소될 방법은
나스닥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 비중이 올라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돈이 들어오면 정석적으로는 한 5년쯤 뒤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 한 3년쯤 뒤에 해소될 수 있죠. 코스피보다 나스닥이 훨씬 빨리 오르면 됩니다. 대표님, 요즘 네. 개인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 어떻게 됐건 조금씩 팔아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도 뭐 비중 조절하겠다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죠.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혹시 수급 공백이 있지 않을까? 적당 가치보다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수급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급 쪽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건 오히려 여타 종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은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몇 개가 없어요. 특정 두 종목을 위에 있는 다른 것들은 오히려 팔 수도 있는데 거기 만약에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이렇게 같이 팔게 되면 네. 여타 업종들의 피해가 커지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뭐 우리가 반도체 좋은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도 괜찮고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너무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뭐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쓸려 나가다시피 나가는 맞습니다. 것들도 네. 이런 어떤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 되게 튼튼하면 이게 덜 갈 뿐인 거지 사실은 안 오르진 않거든요. 미국 보시면 실제로 반도체가 더 오른 건 맞지만 여타 업종이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8천, 9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나도 차라리 이걸 다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뭐 대표님 다른 종목에 있는 돈까지 이 반도체가 흡수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쭉 흡수하다가 나중에 이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가다가도 못 올라가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건 좀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간 거라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아주 기현상이 주가 지수가 한 2,500, 3,000에서 갑자기 9,000에 가는 과정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이 60%거든요. 60%가 오히려 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면 이건 건강한 장세가 아니거든요. 이런 장세가 나타났던 나라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핀란드입니다. 제가 핀란드요? 핀란드가 네네. 2번 갔는데 정확하게 3번 갔어요. 3번 갔는데 한 번은 노키아가 아주 강력했을 때 그때 노키아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었냐면 제가 노키아에 이제 취재 허가를 받으려고 노키아에 계속 레터를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재무부 장관을 핀란드에서 만났어요. 재무부 네. 장관이 아이고 박 기자님 제가 노키아 섭외해 드릴게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전화했는데도 거절한 노키아입니다. 오. 야, 저는 핀란드 재무부 장관이 전화하면 노키아 섭외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이 핀란드 전체 헬싱키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했거든요. 혼자요? 와, 네, 혼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 시가총액 비중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자, 이런 정도까지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핀란드의 경제는 사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핀란드 경제가 진짜 어려워서 마이너스 성장을 몇 년을 계속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핀란드를 3번에 걸쳐서 보다 보니까 하나의 쏠림, 특히 한 산업으로 모든 게 쏠리는 건 경제 체력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변수까지 한 개의 기업이 흔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 HBM은 잘 나가서 정말 좋지만 문제는 나머지 경제 지표들이 그것 때문에 다 거기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 금리도 좀 안 좋고요. 환율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잘 퍼지게 좀 이걸 잘 조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서 이 삼전 하이닉스 말고 가치추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요즘 완전히 초상집이더라고요. 또 제가 채권 출신이니까 채권 매니저들은 뭐 올해가 진짜 와 이건 뭐 거의 뭐 피바다가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아마 그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 생각이 되고 소장님, 근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대만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거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인데요. 일단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일본에도 국민연금 역할하는 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2배로 올렸습니다. 어. 그러면 어디서 줄였을까요?
채권에서 줄인 거죠. 원래는 채권 비중이 무려 60%였는데 이걸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걸 전부 다 주식에 투자라고 하니까 일본 주가가 아베노믹스 때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일본 은행까지 나서서 돈을 찍어갖고 새로운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네. 직접 주식 사면 너무 심하니까 ETF를 사긴 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일본은 사실상 국제 통화인 엔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국채 투자를 그러면 이제 연금에서 줄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일본에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했는데 이걸 시장에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를 샀죠. 다 사네요. 네, 다 사는 거예요. 주식도 그래서. 사고 채권도 사고. 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무슨 짓을 했냐? 전체 일본 국채의 거의 45%를 일본 중앙은행이 갖게 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일본에선 국채를 아무리 찍어도 된다, 일본 사람들이 산다. 이거 15년 전 얘기거든요. 네. 15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 돈이 있었는데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하니까 그 인구 집단이 엄청나요. 네. 은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저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자, 엔화 환율이 얼마큼 변했냐? 2012년만 해도 엔화 환율이 1달러에 75엔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61엔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같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1,500원인데 이게 14년 뒤에 3,2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3,200원 되면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아마 나시고랭 하나 먹기도 힘들 거예요. 네. 갑자기 물가가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돈 찍어서 국채를 살 수는 없죠. 국제 통화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서 갑자기 이 주식 비중이 늘어나니까 어디서 줄였을까요? 채권 투자 비중을 줄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냐? 작년 5월만 해도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7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게 녹화하는 날 네. 4.2%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미국은 작년 5월에도 4.4, 지금도 4.4. 네. 미국이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올렸냐? 아직 안 올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금리가 올라가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은행 예금 전부 다 찾아서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채권을 받쳐줄 돈도 없죠. B2까지 했으니까 다 돈 빌렸죠. 네. 금리 올라가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야, 너 채권 파트 뭐 하는 거야? 야, 돈 다 빼갖고 주식으로 넣어. 기관까지 다 넣으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리금을 엄청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4월달 지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끔찍한 게 나왔는데 뭐냐면 증시가 그렇게 좋은데 소비 줄었죠? 투자 줄었죠? 생산 줄었죠? 이거 도대체 뭐야? 아니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봤더니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힘드니까 투자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 아까 제가 핀란드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산소를 다 빨아들여서 산소를 다 먹어버리면 네.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산소가 없어서 이제 호흡 곤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산소를 좀 나눠주는 나눌 그런 필요가 경제 있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소장님, 근데 반대로 지금 많은 개인들은 산소를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여기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이들의 걱정은 지금 위에 있는 외국인 산소 나간다 그러고 다 나간다 그러는데 야, 산소가 없으면 우리도 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오히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걱정은 타당한 걱정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계속되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를 버틸 수 있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년, 내후년에도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실적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스코는 2000년에 엔비디아였다라는 네.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코라는 회사가 닷컴 버블 시절에 정말 엄청난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터넷 라우터 같은 거 만들고 통신 장비 만들면서 진짜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그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기업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진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시스코는 그 뒤에도 매출이 계속 늘었어요. 네. 매출이 준 적이 한 26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매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2000년에 80달러를 기록한 다음에 무려 25년 9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 작년 연말에 드디어 80달러를 다시 기록했거든요. 25년 9개월이 네. 걸렸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수급 여건이 계속 맞춰져야 이게 증시라는 게 무조건 기업이 좋고 야 기업 가치는 원래 좋은 거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변동성이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도 변동성이 적어야 야 SK하이닉스 들고 1, 2년 있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개별 주가는 지금 15% 떨어졌다 15% 오른다. 이거는 장기 투자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거지 주가를 더 떠받치려고 노력하는 건 변동성을 키우는 거라 조금 안정화 정책을 써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런 문화로 좀 바뀌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국민연금이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지 사실은 과거에는 약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요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 견해들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날은 원래 팔기로 물량의 4분의 1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앞서 말씀을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날에는 한 1조가 조금 안 되는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연기금이 좀 팔기 시작한다, 좀 제법 된다라고 하면 그날은 한 1조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 반등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처음부터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뒤에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차라리 밑에서부터 많이 팔았었으면 지금 뭐 쉽게 팔 수도 있었었고 괜찮았을 텐데 이게 막 고점에서 흔들릴 때 이 조절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보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위든 아래든 예측이 좀 어렵고 변동성이 큰 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외국인들 매물이 크기 때문에 뭐 큰 방향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뭐 물량도 물량인 거니까 뭐 우리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리밸런싱을 떠나서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실은 해외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고 뭐 심지어 뭐 대체 투자 이쪽 비중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차례차례 높였습니다. 그래서 좀 20% 이상으로 좀 높여놓은 상황인데 자, 이런 정책의 전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금의 운영 철학은 뭐냐면 이 국가 경제랑 국민의 노후가 같이 가면 위험한 겁니다. 자, 노르웨이 예를 들어볼게요.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펀드가 있죠. 바로 석유 펀드인데 석유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지금 노르웨이 경제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국가 경제 전체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의 노후도 석유에 의존을 하면 경제가 망가졌을 때 노르웨이 국민들의 노후도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생겼냐. 석유 펀드는 진짜 0% 국내에 투자하지 마라. 왜? 노르웨이 경제가 석유가 나빠지면 노르웨이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그러니까 완전 분리해야 된다. 따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용 펀드는 따로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내용 펀드는 따로 있고 석유 펀드는 100% 해외 투자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선진국들은 이 모두가 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경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자재에 의존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농업국가나 좀 남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좋으면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나빠지면 되게 경제가 나빠져요. 그런데 원래 캐나다가 2000년만 해도 연금의 28%가 국내 투자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근데 이걸 얼마나 줄였냐? 26년까지, 26년 동안 4%로 줄였어요. 4%로 간 거죠? 28에서 4로. 놀랍죠?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 그때 캐나다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캐나다 증시는 3.5%다. 비율을 맞추자. 왜? 언젠가 원자재 가격이 엄청 싸져서 캐나다 경제가 박살이 났을 때 노후도 같이 박살나면 안 된다. 이거는 방향을 반대로 가야 되니까 노후와 그다음에 주가를 따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거죠. 당연히 캐나다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주가 떨어지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집중도가 높죠. 사실 30년 뒤에 석유가 살아있을 가능성과 HBM으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장 동력일 가능성하고 어느 쪽이 높을까요? 전 석유 쪽이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경제가 거의 다 HBM에 완전 올인해 있는데 자 이제 우리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했냐. 원래는 14.4였는데 이걸 거의 30%로 올렸고 이 가운데 또 절반이 이제 시총이 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현재 HBM에 다 같이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그럼 경제도 HBM, 우리 국민들의 이 노후도 HBM. 자,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야, 이건 아니야. 둘을 분리해야지. 경제가 망가져도 노후는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기조와는 반대로 간 거예요.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야, 30이 아니라 40% 투자해서 내 주가를 좀 더 올려주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문제긴 하지만 왜 캐나다나 노르웨이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도 원래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지금 14.4였던 게 작년 연말까지고 네. 국민연금 이 이사장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 원칙을 다시 가동하겠다. 27년부터 가동해서 0.5%포인트씩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은 아직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HBM의 지금 결안을 전부 다 한 바구니에 담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방향이 옳으냐 아니냐는 지금 고민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한 방향으로 가는 좀 위험에 네. 처할 수도 있다. 대표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고 리밸런싱을 조금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뒷받침한 효과도 조금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국민연금이 이 AI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뭐 단기적일지라도 수익률을 높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면 또 되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소장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비중을 늘린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지수가 좀 여러 업종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올라와서 누가 봐더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게 맞는 건데 사실 네네. 특정 업종만 올라온 거잖아요. 반도체만 좋은 걸 가지고 지수가 많이 오른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같이 우리의 노후를 걸었다라면 반도체는 IT 산업 아닙니까? 네네. IT 산업의 제일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좋지만 연금은 사실 30년, 40년 뒤를 보고 나중에 우리 돈을 원활하게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이 제일 처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겪어보지 못했었던 고령화. 결국 나중에 받을 사람은 많은 거고 낼 사람들은 적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 10년, 20년 뒤에는 연금은 더 많은 것들을 팔기만 해야 돼요. 그게 국내 비중이 높으면 그때는 또 그게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 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때가 부메랑이 안 되려면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기업 말고도 더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균형 있게 한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나간다라면 큰 무리가 없겠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는 환율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약간 딜레마라는 이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주식을 줄이려고 하니 야, 주식시장을 받쳐야지 지금 그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환율이 문제가 돼서 해외 주식을 사러 나가기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릴레마죠. 세 가지 트릴레마입니까?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 네. 야, 국민연금 원툴이잖아요. 네. 국제시장 가서 금리도 낮춰줘야 되죠. 그다음에 환해제 갖고 지금 환율 낮춰주는데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지금 한국은행이 아니거든요. 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후배들 몇 번 가 있는데. 네. 주식시장도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후퇴하는 순간 주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가 7월 2일 날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학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틴 베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만든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자, 세 가지의 정책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정책 수단이 3개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3개로 3개를 막을 수 있는데 한 개로 3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주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툴이 지금 국민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그럼 현재 충분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해지도 해야 되고 근데 또 동시에 지금 하도 주식으로 다 몰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돈을 조금 이제 채권 시장으로 흐르게 만들려면 국민연금이 마중물이 돼서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신호가 나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동안 무시당하면서 피바람이 났던 채권 파트도 야, 네. 거기도 좀 돈 좀 된다며 야, 그래 주식엔 어떤 거 좀 돈 좀 넣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열된 열풍을 조금 옮기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되게 무리죠. 세 개의 변수를 한 개로 막는 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노력을 해줘야만 시장이 안정됩니다.
아까 이선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일어나면서 다른 쪽에서 이제 점점 따뜻한 온기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금리가 낮아져야 투자를 하고 금리가 낮아져야 소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 환율이 낮아져야 물가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물가가 낮아져야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만 오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 변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릴레마 상황을 잘 뚫고 나가는 이 현명한 결정들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 근데 국민연금한테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국민연금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국가 경제 안정일까요? 아니죠. 수익률이죠. 네. 근데 갑자기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좀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물론 뭐 국민연금만 환율을 지금 방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크게 났다고 하니까 이거 자금도 들어오면은 이렇게 통통통 되면서 환율이 좀 내려올 것도 같은데 요즘 이렇게 흑자가 큰데도 환율이 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달러로 환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첫 번째는 미국이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 사실 그 무역 합의에 따른 부분들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진짜 그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굳이 원화로 바꿔야 될 요인을 저는 못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구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전에 경험을 해봤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좋았던 역사를 본 적이 본인들 스스로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잘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뭐 해외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걸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 기업들이 안 바꾸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계 펀드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게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지금 리아 계좌를 통해서 들여오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사실은 국내 안정성이 되게 시급한 건데 안 하다 보니까 더 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네네네.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해외로 나가는 요인들이 많지 국내로 들어오는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기업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지 좀 고민을 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연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제 기금을 운영을 해봤지만 기금은 1년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허용 위험 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기금은 내줄 때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주식 계좌라는 게 내가 팔아야 될 돈인 거지 평가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내줄 수 있었을 때 평가이익이 되게 커서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을 때 팔았을 때 시장의 충격이 제일 적은 것, 이 방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맞는지는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구 구조상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바뀌었을 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전략은 국민연금의 환해지 관련 이 규정을 조금 손봐서 네. 이 환을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원화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엔화하고 동조가 되고 있죠. 네. 그 엔화하고 동조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한다라고 해서 큰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업종들 중에서도 삼성전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다른 업종들도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절로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금도 리밸런싱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연금을 너무 동원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일시적일 수 있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사실 나가는 거를 잡는 건 아니다 보니 또 더 연금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예. 계속 나가고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어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 방안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객관적으로 과연 국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요? 저는 여기부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미국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낫지.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제도도 좋아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한전하지 말라도 한전 안 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그런가요? 저도 이제 대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갈수록 국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누군가 기업은 세울 건데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유리해야 되거든요. 해외보다.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요즘에 그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봐서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제 원화로 환전하는 걸 좀 유인하는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정된 흑자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돈들이 좀 들어오면은 환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아.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랑 동조했다 이걸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고령화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고령화되면 소비가 줄잖아. 65세 이상 넘으면 소비는 이 젊었을 때보다 한 60%밖에 안 해라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면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 거고 무역수지 흑자를 볼 거니까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를 띌 거다. 네. 고령화는 그 나라 통화의 강세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일본이 고령화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강세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점점 은퇴자들이 늘어나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지 지출은 자꾸만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국채 발행량이 많고 이 국채를 새로운 돈을 찍어서 사줬으니까 엔화의 양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자, 달러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엔화가 2배가 되면 엔화 가치는 반토막이 나겠죠? 네. 그 현상이 2012년부터 24년까지 12년 동안 정확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한국은 G10까지밖에 못 갔고 그다음 원화는 국제통화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한국이 아베노믹스랑 비슷한 정책 기조로 가면 결과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제 적자 재정을 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벌써부터 비슷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원화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바꾸려면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냐? 아베노믹스를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이상과 목표는 아베노믹스랑 다르게 우리의 길을 찾아나갈 건지 제가 보기엔 철학적인 문제를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겉으로는 어떤 정책처럼 보이냐면 아베노믹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이. 왜냐하면 적자 국채를 왕창 발행하고 지금 이 국채가 결국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한국은행이 돈 풀어서 이걸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일본처럼 양쪽 하나를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거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쓰는 거 중에서 뭐 RP를 갖다가 뭐 일주일마다 매입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양쪽 하나 비슷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돈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적자 국채를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원화를 던지는 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일본이 먼저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10년 뒤의 미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목표를 세워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기업들한테 환전 좀 하세요. 이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거시경제 자체는 지금 아베노믹스랑 같은 방향이라 갑자기 기업들이 그러면 야, 저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니까 환전 좀 할까? 그거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절대로 진짜로 큰 돈은 절대 환전 안 합니다. 왜? 다 스마트하니까. 이제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한 시장이 원화를 탐내도록 원화로 자꾸 바꾸도록 유도라는 정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본적으로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반기 주식시장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도 있죠. 뭐 외국에서 뭐 AI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실적은 계속 좋다.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하반기 주식시장 제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생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아, 좋아질 것 의외로 시장은 되게 강세장으로 지금도 강세였지만 지금 여름이 조금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잖아요. 요거는 결국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훨씬 더 단단해진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봤던 건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해서는 역시 탄탄한 두 기업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성장이라는 게 가미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AI를 쳐다볼 때 AI 수혜의 기업이 오로지 반도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AI가 수혜이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주도 기업은 바뀌었어요. 처음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제일 수혜였었고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면서 전력기기와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받았고 세 번째는 최근에 에이전틱이 되면서 메모리가 됐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 우리가 아는 MLCC나 이런 것들도 봤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외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AI를 왜 하지? AI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99년 닷컴 버블에도 사실 처음에는 투자 관련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도 한국도 결국에 가장 큰 수익률은 비즈니스 모델들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99년에 뭐 인터넷을 하면 다이얼패드라고 해서 이걸로 무료 전화를 쓴다라고 해서 주가가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과정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 기업들은 실적이 나왔느냐? 그렇진 않죠. 다만 AI가 바뀌면 네. 이런 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리 안 좋은 얘기는 내러티브, 네. 좋게 얘기하면 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본격화되는 시점이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하반기 시장은 참 괜찮은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AI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은 아직 안 나오지만 먼저 치고 나가는 기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바로 하고 있는 게 최근에 AI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몇 배씩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발효수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헬스케어들. 예. 일반 헬스케어도 좋지만 그중에서도 AI로 신약 개발하는 애라는 기업들의 거의 발군의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줄 엄청 좋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시장이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AI가 됐었을 때 이걸로 돈을 벌고 있지.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돈을 많이 써서 안 보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르면서 중소형 지수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우리도 결국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하는 주식을 조금 눈여겨봐야겠네요. 야, 소장님 역시 질문은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의 역시 관심 하반기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T 혁명이 한 30년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혁명은 저는 한 60년은 가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딱 하나가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해마다 2조 달러를 땡겨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올해 전 세계 AI 기업의 투자, 특히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0.7조 달러, 7천억 달러 정도를 맞아요. 투자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이 대호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조 달러를 계속 미국 정부가 빌려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무슨 일을 했냐. 걸핏하면 유상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세상에 10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연구체 찍고 막 그랬죠. 예. 네, 그 얘기는 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는 게 미국 정부랑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오히려 물가를 올립니다. 네. 왜? 데이터 센터 만들면서 칩플레이션도 만들고 에너지 가격도 올리고 그다음 심지어 물값도 올리잖아요. 수도요금도 올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가를 올리는 요 역할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4.5가 넘어간 상태,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한데 4.5가 넘어간 상태로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뭐 80%인데 네. 꺼지커 뭐 금리가 그렇게 높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야. 겨우 뭐 기껏해야 4%, 5%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고객사가 문제인 거죠. 코이브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저는 한국도 금리와 환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만약에 4%를 넘은 상태, 지금 10년물 국고채가 4% 넘은 지가 한 2달쯤 됐어요. 이 상태로 한 넉 달 더 간다. 이건 한국 경제에 분명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리밸런싱을 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를 낮춰줄 주체가 없어요. 기관한테 명령해서 야, 너 빨리 주식 팔고 국채 사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국채 금리를 빨리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4% 이내로 빨리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일시적이라도 4.5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빚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가 전 세계에서 다 계속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잠깐 동안은 돈의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언젠가 AI가 진짜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그러면 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중요한데 GDP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당장 2, 3년 내로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한 2, 3년 정도가 앞으로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시 하반기에도 주로 봐야 될 건 역시 금리가 네.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금리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양쪽 금리가. 네. 아, 주식하기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기업 실적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데 이제 금리까지 살펴봐야 되는 하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라는 점일 텐데요. 오늘 방송이 그 큰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사이더스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증시로 비중 있게 들어오는 퇴직연금 자금이 한국 시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훈 소장님 그리고 이선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